자, 11월 3일 리액트 수업입니다. 어제 우리가 이제 엑시오스 기반으로 그 AJAX 처리에 대해서 그 CRUD에 대해서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C는 생성, 그러니까 등록하는 거죠. R은 읽기, 리드, 그래서 조회 기능인데, 조회 기능은 다시 목록 조회와 그 다음에 상세 조회로 나뉘고요. 목록 같은 경우는 검색과 페이징 처리가 들어가요. 여기 나중에 1, 2, 3, 4 뭐 이렇게 처리하는 거 있죠. 이런 게 들어가는데, 이 페이징 처리 같은 경우는 구현하는 알고리즘의 백엔드 거예요. 프론트가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뭐 제이슨 서버 쓰는 동안은 뭐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기능이라서 지금 우리는 이게 안 들어가고 있어요. 어차피 백엔드에서 데이터를 그 쪼개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백엔드 우리가 노드를 직접 만들어서 최종 단계가 우리가 만든 노드랑 리액트를 연동시키는 거거든요. 이제 그때 한번 해볼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U는 수정, 그 다음에 D는 삭제.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CRUD 기능을 할 때 구현 순서는요, 일단 처음에는 데이터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시작할 거 아니에요. 물론 테스트 데이터를 우리가 미리 준비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작업을 거치지 않는 이상은 데이터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데이터 생성이 제일 우선이에요. 데이터를 생성해야 읽던지 수정하던지 삭제하던지 뭔가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데이터 생성 작업이 가장 먼저고요. 그 다음에 읽기 관련 작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삭제 작업을 먼저 하세요. 왜냐면은 수정이 제일 어려워. 수정이 손이 제일 많이 가요. 그래서 생성, 읽기, 삭제, 수정, 저는 항상 이 순서로 작업을 하거든요. 근데 뭐 정해진 방법은 없지만 제가 해봤더니 경험상 이 순서대로 난이도가 결정이 되더라 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수정을 할 건데, 수정 같은 경우는 단계가 두 단계로 나눠져요. 일단은 여기서 내용을 수정하기 버튼을 누르면은 사용자로 하여금 고칠 수 있게 바꿔줘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는 못 고치잖아요. 그래서 수정하기 누르면 화면을 이렇게 바꿔요. 입력하게끔. 그래서 수정사항 저장을 누르면 데이터가 실제로 갱신이 되는 거죠. 새로 고침하면은 이미 백엔드한테 저장 요청을 완료했기 때문에 수정이 끝난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상태값을 하나 만들 거예요. 상태값을 edit id라고 하는 변수를 하나 만든 다음에 이 값을 기본적으로 -1로 둘 거예요. 기본값을. 자, 그리고 수정하기 버튼에는 데이터 id 속성으로요, 요 각각의 데이터를 식별하는 고유번호, 요 값을 저장을 해 놓을 겁니다. 201이겠죠? 그래서 수정하기 버튼을 누르면 일단 이 값을 상태값에다가 넣어줄 거예요. 그럼 edit id가 201이 되겠죠. 자, 한편 목록 출력하는 부분의 로직을 바꿀 거예요. 여기를 출력하다가 만약에 현재 출력되고 있는 학과번호 item.id가 상태값 edit id와 같다면, 그러면은 그 항목에 input 태그를 넣을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출력할 거예요. 자, 최초 실행 단계에서 edit id는 -1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일치하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전부 그냥 출력이 됩니다. 자, 요 버튼을 눌렀을 때 상태값이 201로 바뀌면은 상태값이 바뀌면 화면이 갱신되죠. 그럼 여기가 다시 실행이 될 거라고요? 그러면 그때 이 상태값과 이 전자공학과가 일치하죠. 그럼 여기에 인풋 태그로 바꿔줄 거예요. 일단 이게 첫 단계예요. 그래서 지금 수정하기에 대한 그 교환이 지금 배포가 됐는데 이걸 이제 한 번에 다 작업하시지 마세요. 제가 지정해 드린 부분 단계로 쪼개서 하세요. 자, 일단은 수정할 항목에 대한 ID 값을 저장하기 위한 상태값. 제가 아까 edit id라고 했는데 업데이트 id라고 했네요. 자, 이 상태값을 준비하고 기본값을 -1로 잡았습니다. 기본값을 -1로 잡았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조금 있다 하고, 자, 테이블 쪽에 수정이라고 칸 하나 만들어줘야 되고, 칸이 한 칸 늘었으니까 콜스판 5로 바뀌어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반복을 돌려요. 반복 돌리면 이 아이템이 데이터 하나잖아요. 현재 출력되는 아이템의 ID 값이 상태값 업데이트 아이디와 같다면 리턴하는 부분을 바꿔줘요. 여기에 일련 번호는 수정하면 안 됩니다. 어떤 데이터도 일련 번호는 수정 안 시켜요. 그래서 아이템 아이디는 그냥 이렇게 숨겨놓고 출력하고요. 인풋 타입 텍스트 TD 안에 디폴트 밸류로 값 넣어주면 되겠죠. 수정이라는 거는 현재 저장되어 있는 상태의 값을 세팅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고치니까. 자, 그 다음에 칸 두 개를 합쳐서 저장 버튼 서브밋 넣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인풋 타입 히든이라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일련 번호를 세팅을 해줍니다. 이걸 왜 넣어야 되는지는 이따가 AJAX 처리할 때 얘기할게요. 일단 넣으세요. 퍼블리셔하고 개발단하고 또 코드의 차이가 있다면 인풋 타입 히든을 되게 적극적으로 써요. 개발단은. 이게 화면에 안 보이기 때문에 퍼블리셔들은 이런 게 있는지도 모르는 애들 되게 많아요. 개발은 이거 되게 많이 씁니다. 어떤 용도인지는 이따가 AJAX 처리할 때 설명할게요. 자, if가 있고요. 근데 지금 여기 인풋 태그가 있잖아요. 인풋 태그는 전체적으로 폼 태그로 감싸야 되죠. 그래서 요 태그들 위에 여기 보시면은 여기 강조가 안 됐네. 폼 태그로 감싸놨어요. 자, on data edit submit 요 함수와 그 다음에 수정하기 버튼, 이게 이제 else절에서 나오는 평상시 우리가 어제 코딩했었던 게 지금 이 부분이에요. 이 리턴 그냥 출력하는 부분에 수정하기 버튼을 넣은 겁니다. 자, 그러면 on data edit 클릭 이 수정하기 버튼을 눌렀을 때 여기에 지금 일련 번호 값이 숨어 있죠. 자, 수정하기 버튼을 눌렀을 때 따라갈게요. 이 업데이티드 아이디는 기본적으로 -1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if모는 처음에는 실행이 전혀 안 돼요. 왜냐면 뭐 201, 202, 101, 102 이런 값들이 있으니까 -1하고 같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전부 다 else절로 떨어질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저께 코딩해 놓은 부분을 출력할 거예요. 근데 여기서 on data edit 클릭을 누르면 이벤트 핸들러로 갑니다. 위쪽에 짧은 거예요. 자, 입력된 항목에 대해서 데이터셋 ID 값을 가져와서 얘를 상태 값으로 업데이트를 해요. 그럼 이 함수를 호출하면은
얘가 뭐 201이라던가 이런 사용자가 클릭한 버튼에 연결되어 있는 그 데이터 ID 값으로 세팅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반복돼서 출력하다가 뭔가 하나는 요 조건에 걸려서 이게 나오고 나머지는 이제 화면이 정상 출력이 되겠죠. 일단 여기까지가 스텝 1이에요. 그 수정의 첫 번째 단계. 자, 여기 보시면은 지금 되게 AJAX 처리하는 긴 함수가 있는데 AJAX 처리라는 긴 함수가 있는데 요거는 일단은 안에는 구현하지 마시고요. 함수 정의만 해놓으세요. 안에 내부 처리 로직은 하지 말고. 아, 2점 프리벤트 디폴트는 넣어놓으세요. 뭐 여기까지만 먼저 하고. 왜냐면은 이걸 안 해놓으면 여기서 함수를 못 찾아서 여기서 에러가 나요. 그러니까 요거 에러를 방지하려고 일단 함수를 정의만 해놓으시라는 거예요. 자, 제가 매번 강조하지만 데이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놓치면은 게임 끝나요. 전혀 이해 못하고 그냥 따라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지금 계속 강조하는 게 이 업데이트 아이디라는 값이 어디서 오느냐. 상태값에 저장이 되지만 결과적으로는 사용자가 뭔가 수정하기 버튼을 누르면 요 이벤트에 의해서 클릭한 버튼에 연결된 데이터셋 ID 값, 이게 얘인 거예요. 얘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값에 저장이 되는지의 그 과정을 이해하는 게 지금 설명한 내용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그게 이제 우리가 계속 쓰고 있는 use state, 상태값의 원리고요. 기본 자바스크립트는 그냥 코드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데 리액트는 베베 꼬인 게 되게 많아요. 대체적으로 프레임워크들의 특징이에요. 코드가 이렇게 한 바퀴 꼬아서 돌아가요. 근데 그 과정에서 중간 과정이 숨겨져 있어요. 개발자한테 우리한테 공개가 안 되고 내부적으로만 처리하기 때문에 이게 분명히 어딘가 가서 어떻게 돌아오는데 이게 어떤 과정인지 모르겠어. 뭐 그런 루틴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변수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걸 놓치면은 공부가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변수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꼭 유념을 하세요. 자, 그래서 지금 요 예제에서 요거 AJAX 처리하는 여기 긴 거, 요거는 아직 안에 구현하시지 말라 그랬고요. 그러면은 실행했을 때 요 수정하기 버튼 누르면은 이렇게 입력 폼으로 바뀌는, 입력 그 상태로 바뀌는 거, 요거까지만 된 거고, 수정사항 저장에 대해서는 아직 동작을 안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만 먼저 하시면 돼요. 10시 반까지 하시고요. 아, 요거는 양이 적어서 20분이면 될 것 같아요. 10시 20분까지 실습하시고 10분 쉬었다가 10시 반에 봅시다. 자, 넘어갑시다. 자, 개발자 도구를 사용해서 이렇게 수정 모드로 설정된 요 부분의 코드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 부분의 코드를 체크해 볼게요. 자, 먼저 비포. 자, 멀티미디어가 뭐 2호간 뭐 이렇게 쭉 TD 태그 출력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수정하기 버튼 보면은 데이터 아이디는 102라고 해서 버튼에 그 아이디 값이 숨어 있죠. 그래서 버튼을 클릭하면은 요 데이터셋에 있는 아이디 값이 상태 값으로 들어가고 그 상태 값에 의해서 여기 if문 처리해서 여기가 입력 폼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버튼에 있던 그 상태 값을 히든이라는 요 필드에 숨기는 거예요. 히든. 자, 그리고 이 히든 필드는 화면에 보이질 않습니다. 자, 그럼 이런 걸 왜 넣느냐? 이 프로그램이. 자, 이 저장 버튼을 누르면은 여기에 입력되어 있는 내용이 수정을 위해서 백엔드에 전송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수정 요청이 들어가겠죠? 그러면 dname은 학과 이름, 그 다음에 log은 위치. 그러니까 요거 두 개는 세팅이 되는데 수정할 때 URL을 보면은 http localhost 3001 이건 백엔드 주소고 슬래시 디파트먼트 여기에 풋 방식으로 접근을 하겠죠.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 102라고 해서 아이디 값을 같이 줘야 돼요. 왜냐면은 이 4개 중에 이 정보를 어디에다가 수정을 해야 되느냐, 몇 번 학과를 이렇게 수정할까요를 알려줘야 돼요. dname과 log을 이 값으로 수정을 하는데 이 4개 중에 몇 번 그 id 값이 몇 번인 데이터를 이렇게 수정해야 된다 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학과 번호를 같이 보내야 돼요. 삭제와 수정의 공통점은 어떤 데이터에 대한 삭제와 수정인지를 항상 알려줘야 돼요. 이게 빠지면은 전체 데이터가 다 삭제되거나 전체 데이터가 다 수정돼요. 진짜 난리 납니다. 특히 삭제 같은 거 그렇게 잘못 처리하면 난리 나요. 제가 그 2년차 때 진짜로 실수로 실제 운영하는 쇼핑몰에서 결제 내역 데이터를 싹 다 날려먹어갖고 진짜 대형 사고 친 적이 있거든요. 나중에 데이터베이스 할 때 한번 얘기해 줄게요. 진짜 밤잠 못 자고서 진짜 덜덜덜 떨면서 회사 출근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전체 데이터가 처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항상 어떤 항목에 대한 삭제와 수정이다라는 것을 늘 알려줘야 돼요. 그럼 우리가 이 버튼을 누르면은 여기에 있는 입력값을 뽑아오잖아요. 뽑아올 거 아니에요. 그때 얘도 같이 가져오는 거예요. 인풋 태그의 값들을 뽑아올 거 아니에요. 요 인풋 태그의 값을 뽑아오겠죠? 그때 얘도 같이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개를 통해서 이 정보가 무엇에 대한 수정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게끔 하는 겁니다. 인풋 타입 히든을 굉장히 잘 써야 돼요. 항상 이 히든에는 고유 식별번호, 고유 식별값을 보통 이제 id라고 부르고요. 나중에 이제 이 고유 식별값을 pk라는 이름으로도 불러요. 프라이머리 키라고 부르는데 뭐 이거는 아직 데이터베이스 진도가 안 나갔기 때문에 이 pk라는 용어까지는 기억 안 하셔도 되고요. 고유 식별값 앞으로는 그냥 id라고 통칭하겠습니다. 자, 용어 혼동하지 마세요. 앞으로 id라고 하면은 웹사이트 가입할 때 입력하는 그 id가 아니고 어떤 대상을 고유하게 식별하기 위한 값 혹은 번호를 뜻해요.
자, 그럼 이제 이 수정사항 저장 버튼에 대해서 코드 보죠. 자, 수정사항 버튼, 수정사항 저장 버튼 클릭 이벤트예요. 일단 2점 프리벤트 디폴트 먼저 걸고요. 페이지 튀면 안 돼. 폼에 대한 서브 이벤트니까 페이지 튀면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이벤트가 발생한 폼 요소를 취득합니다. 자, 그럼 얘가 폼이에요. 어떤 폼이냐? 이거죠, 요 폼. 자, 수정사항 저장은 서브밋이잖아요. 서브밋이 눌러지면은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이 폼 태그 안에 있는 모든 인풋 값이 전달되죠. 항상 코드 볼 때 뭐가 나오면은 얘가 출처가 어딘지를 이거부터 찾으세요. 그러니까 코드의 맥락을 따라갈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요 커런트의 출처가 어디냐? 여기죠? 얘는 이거네. 얘는 거기 있는 폼이구나. 그거 놓치면은 지금 공부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맥락을 항상 따라갈 수 있도록 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계속 흐름을 그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공부할 때 이렇게 흐름을 그려가면서 공부하시는 게 좋은데, 저는 이거 그리려고 지금 태블릿을 따로 하나 놓고 있거든요. 근데 뭐 태블릿이 있는 환경이면은 이렇게 이미 소스 코드 스크린샷 떠놓고서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면은 그 코드를 이제 직접 써갖고 펜으로 그리셔야 돼요.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건 모니터에 손가락 짚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 폼 안에 네임 속성이 id인 항목의 value, 얘가 히든이죠. 그 다음에 dname의 value, log에 대한 value, 입력값을 전부 변수로 뽑아옵니다. 자, 준비가 다 됐으니까 로딩바 띄우고요. AJAX 처리해요. 자, 쭉 데이터 전송하고 여기 뒤에다가 일련 번호 거는 거죠. 지금 여기도 제가 습관적으로 주소 넣다가 주소가 좀 잘못 들어간 부분이 있는데, 여기까지는 안 넣어도 되죠. 프록시 걸었잖아요, 설정 파일에. 자, 그럼 얘가 데이터를 수정하면은 백엔드는 그 수정된 결과를 응답을 주겠죠. 자, 요 아이디, 요 번호를 갖는 데이터에 대해서 이렇게 수정해 주세요 라고 수정 내용을 보냅니다. 이제 데이터 수정 결과가 응답이 올 거예요. 자, 콘솔에서 수정하면 데이터 수정 결과가 이렇게 응답이 올 거예요. 자, 여기 이 워닝은 지금 무시하셔도 돼요. 이게 왜 뜨는 거냐면은, 지금 여기 보면은 제가 인풋 타입 히든이 화면에 안 보인다라는 거를 특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 어느 태그 어느 위치에 코딩해도 얘는 어차피 눈에 안 보여요. 그래서 지금 tr 태그 안에다 넣었거든요. 근데 tr 태그 안에는 원래 인풋 태그가 못 들어가요. tr 안에는 th랑 td밖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 인풋 태그는 사실 아무 td나 붙잡고 td 안에다 넣어줘야 정상이에요. 근데 그냥 편의상 여기다 때려 박았어요. td에다가. 그러니까 이거는 에러인 줄 뻔히 알고서도 그냥 코딩 편의성 때문에 이렇게 넣은 거예요. 어차피 크리티컬한 에러도 아니고 해서. 요거 관련해서 지금 브라우저에서 인풋 태그는 그 오브 tr의 자식이 될 수 없다라고 지금 에러 메시지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건 나도 알아. 그냥 무시하고 한 거야. 그냥 그렇게 그냥 쿨하게 넘어가면 돼요. 이거는 지금 워닝이잖아. 에러가 아니라 경고잖아. 자, 다시 돌아가서요. 그럼 이제 수정 결과가 이렇게 떨어지죠? 자, 기존의 데이터가 있었는데, 그걸 백엔드에 어떻게 수정해 주세요라고 요청을 한 거고, 그럼 백엔드가 나 이렇게 수정 완료했습니다라고 응답을 준 거예요. 그럼 삭제 때랑 마찬가지로 여기 화면에 나타나고 있는 내용은 백엔드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일단 복사해 온 거기 때문에 백엔드가 갖고 있는 내용이 이렇게 수정이 돼도 여기에 반영은 안 된다고요, 화면에. 그래서 우리가 이걸 반영을 해줘야 돼요. 자, 요거 하나가 제이슨이죠? 제이슨 하나, 제이슨 둘, 제이슨 셋, 제이슨 넷. 얘가 모여있는 배열입니다. 요 배열 중에 아이디가 102인 항목을 찾아요. 여기 다 아이디 있잖아요. 어제랑 똑같은 처리예요. 자, 반복 돌면서 아이디 값이 102번인 걸 찾아요. 얘겠죠? 이 항목의 인덱스 번호를 리턴 받아요. 1이네요. 인덱스. 자, 얘가 K라고 치면 K. 또 스플라이스. 인덱스가 1인 위치에서 한 개를 스플라이스 함수의 세 번째 파라미터로 전달되는 항목은 인덱스, 여기가 위치, 얘는 수량, 마지막 세 개는 교체할 값이죠. 그래서 인덱스가 1인 위치에서 한 개의 데이터를 이걸로 바꿔라. 스플라이스 함수의 기능은 배열을 잘라내는 기능도 있었지만 배열의 중간 원소를 교체하는 기능도 있었어요. 자, 스플라이스 함수 기능 제가 어제 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보셨죠? 자, 그래서 AJAX 처리 끝나고요. AJAX 처리가 끝나면 이제 상태값을 업데이트합니다. 자, 콜백 함수 스타일로 왔고요. 그러면은 이 파라미터로 현재 상태값이 전달이 되죠. 그럼 이 현재 값을 가지고 find index, 각 항목의 id 값이 백엔드한테 응답받은 항목 데이터의 id과 일치하는 걸 찾아요. 그럼 이게 인덱스가 떨어지죠. 그럼 요게 이제 제거할 대상의 배열 인덱스예요. 그래서 요 위치에서 한 개를 백엔드한테 받은 결과로 교체해라. 스플라이스. 그럼 요 항목의 데이터가 교체가 될 거고 그걸 다시 리턴하면은 상태값이 갱신되겠죠. 상태값이 갱신되면 화면도 갱신되겠죠. 자, 데이터 수정이 끝났으니까 지금 여기서 이 포문에 의해서 그 항목의 아이템의 아이디가 상태값에 있는 그 수정 대상의 아이디와 일치하면 인풋 태그를 출력하게 했잖아요. 그럼 수정이 완료되면 이 인풋 태그는 다시 그냥 단순 출력 상태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그 업데이티드 아이디 상태값을 -1로 되돌려요. JSX의 인풋 태그가 동작하지 못하도록. 네, 여기까지가 수정입니다. 자, 여기까지의 처리 결과를, 요 정도의 처리 결과를 그 우리가 지금 3일에 나눠서 진행을 했어요. 물론 오전만 진행을 했지만. 어디 갔어? 그래서 전체 완성 코드를 보면은 네, 꽤 길죠? 별로 안 기네. 300줄밖에 안 되네. 자, 지금 여기에서 편의상 그 추가되지 않은 처리 로직이요.
지금 사용자가 입력한 내용을 취득해서 백엔드한테 전송하고 있죠. 전송하기 전에 이 위치에서 유효성 검사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REGX 헬퍼 그거 만들어서 입력과 검사하는 거 있었죠? 그 루틴이 여기 들어가 줘야 돼요. 여기서는 예제 전체 범위 불 때문에 생략을 한 거고요. 전에 한번 해봤으니까. 수정할 때 여기 그 유효성 검사가 빠지면은 당연히 저장할 때도 유효성 검사 해야겠죠. 사용자 입력값을 백엔드로 전송하기 전에는 무조건 유효성 검사 해야 돼요. 무조건 해야 돼요. 그 부분이 코드가 지금 일부러 그 실습량 조절하느라고 지금 빠져 있다라는 거는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디파트먼트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CRUD 기능을 지금 쭉 구현을 해 봤는데 어떤 기능이건 간에 지금 보여드린 이 학과 관리 요 예제가 기본 베이스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걸 기준으로 뭐 이미지 처리 업로드가 들어간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가감이 발생하는 거지 이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제 기준으로 봤을 때 그 실무자라면 경력직이 아니고 신입으로요. 그러면 지금부터 지금이 11시니까 지금부터 이 학과 관리에 대해서 CRUD 딱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우리 점심시간 1시 반이죠. 점심 먹기 전에 업무가 끝나 있어야 돼요. 이 정도는. 그게 실무자 작업 속도예요. 매번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처음 공부하니까 이게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 유저 입장에서 이거 보세요. 대단한 기능 있어요 지금? 기본이야 기본. 이걸 어려워하면 안 된다고요. 지금 이거보다 보면 더 어려운 기능들 하겠다고 저한테 제안서들 내고 있어요. 몇몇 조는 제가 말을 안 했지만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뭔가 이제 그 뭔가 어디에서 있는 거를 참고해서 이제 갖고 왔을 텐데 분명히 그걸 그 실제로 만든 애들은 그거 만드느라고 최소 6개월, 1, 2년을 그걸 만들었을 거라고요. 근데 그걸 2달 안에 베끼겠다고 하는데 이거 너 어떻게 일단 못 먹어도 지금 그러고 있어요. 거의 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달성을 하려면은 여러분들이 이런 작업에 굉장히 능숙해져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테스트를 해볼게요. 지금 한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지금 요거 작업을 그 요 작업을 이제 그러니까 반나절이라고 친 거예요. 그러면은 하루라고 치면은 평균 2개에 대한 레스트풀을 처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만약에 어떤 프로젝트에 레스트풀 처리해야 될 게 100개라고 칩시다. 이 속도면은 100개 처리하는데 50일이 걸려요. 그렇죠? 보통 회사의 그 업무 일수는요. 워킹데이라고 불러요. 주말 빼고 공휴일 빼고 해서 한 달을 20일로 칩니다. 워킹데이 20일 기준이면은 50일이면은 2.5개월이죠. 그렇죠? 자, 어떤 개발자의 월급이 300만 원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이거를 요 아웃풋을 내기 위해서 회사 입장에서는 750만 원의 예산이 들어가야 돼요. 최소. 최소 개발자 급여 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개발자 급여 주면은 그것만 나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4대 보험의 50%는 회사가 내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연봉이 한 달 월급이 250이다. 근데 그 중에 50만 원을 내가 4대 보험으로 뜯겼다. 그럼 회사도 똑같이 50만 원 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4대 비용 보험 총 100만 원이 돼요. 원래 법적으로 회사가 50% 내주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사무실 분명히 임대일 거 아니에요. 그럼 사무실 그 임대료 직원 수만큼 n분의 1 해서 계산해야지. 한 명 한 명이 다 공간을 차지하니까. 전기세 쓰지, 못 쓰지 해서 재경비라는 게 있어요. 그 사원이 회사를 다님으로 해서 회사에서 지출해야 되는 그 고정 비용들, 전기세라든지 뭐 그런 거 다 합친 거예요. 그게 보통 그 사람 월급하고 1대1로 매칭을 시켜요. 그러니까 회사에서는 2.5개월 작업해서 월급으로 750이 나간다라고 하면은 이거에 대한 그 예상 견적을 1,500으로 잡아요. 이게 회사에서 예상하는 레스트풀 API 100개를 처리하는 데 드는 예상 비용이야. 하루에 2개씩 처리할 때. 근데 우리가 지금 이거 처리하는데 하나 처리하는데 3일이 걸렸죠. 그럼 봅시다. 자, 이게 직원 A예요. 직원 B는 3일에 1개를 처리해요. 그럼 100개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300일이 걸려. 자, 벌써 6배죠. 그러면은 7,500만 원으로 예상 견적이 늘어요. 누구 뽑을래요? 이런 견적, 이런 거예요. 실력 따위는 나중 문제. 일단은 생산력이야. 개발자 코드 하나하나가 다 돈으로 환산된다니까요. 우리는 그냥 프로그램 알고리즘을 보지만 우리 말고 다른 파트에서는 다른 시각으로 이걸 봐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사장이라고 쳐봐요. 기능 만드는데 1,500만 원 쓰고 싶어요? 7,500만 원 쓰고 싶어요? 이걸 개발자 생산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탈피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 2번 정도 얘기했던 게 뭐였냐면은 새로운 예제들 찾지 말고 여태까지 했던 예제를 다시 해보면서 타임 어택 해보라고 했었어요. 내가 이거 처음에 할 때 만약에 하루가 걸렸다면은 그 다음에 반나절로 시간을 줄여보고 그 다음에 또 하면은 시간을 또 반으로 줄여보고 그 와중에 오타율 줄여보고 그러니까 시간을 같은 예제를 여러 번 하면서 점점 시간을 단축시키는 연습을 하라고 했었어요. 물론 지금 우리는 빨리 하는 것보다는 정확히 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근데 실무단에서는 작업 속도도 무시는 못해요. 왜냐하면 그건 돈이기 때문에. 그쵸? 1,500만 원과 7,500만 원의 차이는 굉장히 크죠, 생각보다. 자, 여기에 바로 이어서 연습 문제 있습니다. 폴더는 제가 만들 거고요. 라이브 과제 제출. 자, 이제부터는 뭐 딱히 채점 같은 거 안 해요. 이제는 그냥 순수한 연습 문제예요. 년 11 리액트 엑시오스 CRUD 한 문장으로 끝냅시다. 자, 여기에 그냥 이어서 하시면 돼요. 자, 교수 관리라는 메뉴 만드시고요. 페이지 각자 생성하시고 요거랑 똑같은 거, 요거랑 똑같은 루틴으로 예, 아이, 상봉공 1이구나.
이 프로페설 데이터 갖고 하세요. 스튜던트는 안 할게요. 스튜던트는 항목이 너무 많으니까 요 프로페설 갖고 똑같은 루틴으로 구현을 해보세요. 만약에 이거를 오늘 점심시간 시작하기 전에 완성하시면 제 생각에는 당장 이력서 넣기 시작하셔도 될 거예요. 얼추 기본기는 갖춰진 거라고 봐요. 물론 아직 배울 게 더 많지만 지금 당장 이력서 넣기 시작하셔도 분명히 면접 보러 다닐 수 있어요. 그게 안 된다면 이게 될 때까지, 이게 된 이후에 이력서를 내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 개인적인 의견이긴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그래도 실무 준비는 그 정도까지는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목적으로 될 때까지 계속 이거를 타임한테 끊으세요. 코드를 외워서 쓰는 한이 있더라도 타임한테 계속 끊으세요. 자, 요거 연습 문제 오늘 점심시간 시작하기 전까지가 그 시간 제한이고요. 만약에 그때까지 안 되시면은 따로 시간 할애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2시 반에 중간 신호 할 거고요. 오늘 진도량이 너무 적기 때문에 오늘은 오후에 진도 조금 나가겠습니다. 자, 오전은 여기까지 합시다. 수고하셨어요. 자, 엑시오스 훅입니다. 아까도 말했다시피 그 엑시오스를 훅 방식으로 사용하는 건데요. 자, 프로젝트 11번 프로젝트는 넘버링이 잘못됐네요. 11번으로 쓰시고요. 그 다음에 필요한 것들 쭉 설치하시면 되고 프로젝트 초기화까지 별 문제 없죠. 자, 근데 여기 이것까지 한 다음에 우리는 여기에 추가 작업을 해야 되죠. 제이슨 서버 설정에다 붙여야 되잖아요. 전 단원에서 썼던 제이슨 서버를 그 설정 파일 옵션에다 추가해야 되는 부분이 또 들어있죠. 일단 거기까지 작업하고 2번 엑시오스 사용하는 방법 볼게요. 얀 크리에이트 리액트 앱 11 엑시오스 훅스 라고 해서 봅시다. 자, 설치는 거의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라이브러리들 가져다가 설치를 해줘야겠죠. 보시면 맨 마지막에 엑시오스 훅스라는 게 이제 추가된 거 보여요. 이게 있으면 엑시오스 라이브러리 사용하는 게 굉장히 상당히 많이 간소화돼요. 일단 에이싱크 어웨이트가 빠져요. 훅이 알아서 비동기 처리를 해주기 때문에 에이싱크 어웨이트가 일단 없어져. 트라이 캐치 없어져. 그것만 해도 어마어마해요. 자, 프로젝트가 생성됐으니까 프로젝트 폴더 안에 들어가서 패키지 설치하겠습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프로젝트 열어서 초기화 작업을 해야겠죠. 자, 불필요한 파일들 삭제하고 SRC 안에서도 불필요한 거 지우고 그 다음에
자, 여기서도 쓸데없는 거 지워야죠. 리액트 스플릿 모드도 뺄 거고요. 자, 일단 불필요한 거 뺐고, 그 다음에 index.js에서 사실 UAJ에는 메뉴가 없어요. 메뉴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굳이 리액트 라우터 돔을 브라우저 라우터를 여기다가 그 넣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우리가 그 쿼리 스트링 검색어 처리할 때 내비게이트라고 하는 함수 써서 페이지를 강제 이동시켰죠. 그 기능 자체가 이 리액트 라우터 돔에 속해 있는 기능이기 때문에 굳이 메뉴를 안 만들더라도 검색 기능 같은 거 넣으려면 이 라우팅 처리를 거쳐야 돼요.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app.js 이것도 기본 초기화하면 되죠. 자, 메모까지 넣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패키지.json에 이 리액트 스크립트 스타트, 물론 데이터 파일부터 넣어야겠죠. 그 폴더 데이터 파일은 여러분들 기존에 쓰던 거 계속해서 재사용하시면 돼요. 계속 똑같은 거 쓸 거니까. 자, 여기 사용하던 요 data.json 있잖아요. 요거 똑같이 쓰시면 돼요. 계속 재사용할 거예요. 자, 그래서 json 서버 watch data.json 포트 3001 그러고 나서 프록시는 http 127.0.0.1:3001이라고 지정을 해주면은 백엔드 접속할 때 앞에 요 부분을 같은 사이트로 인식한다는 거죠. 자, 잘 뜨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백엔드 가동된 거 확인했고, 조금 이따 브라우저 뜨는지까지 보면 됩니다. 내용은 그냥 헬로월드라고만 적어놨죠. 자, 페이지 잘 떴어요. 자, 컴포넌트 폴더를 가져왔는데, 이 컴포넌트 폴더에서 지금 필요한 거는 스피너 하나 필요해요. 로딩바. 이미지가 그대로 있네. 네, 켜져 있어요. 그 줌으로 녹화하는 거 네트워크 트래픽 많이 쓴다고 하지 말라 그래서 자꾸 나 때문에 학교 인터넷 죽는다고. 그래서 녹화 프로그램 따로 샀어요. 돈 좀 썼어. 사비로. 자, 스피너 하나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타일드 컴포넌트를 하나 더 넣을 건데, 컴포넌트 폴더에 table.js라고 하는 스타일드 컴포넌트를 넣었어요. 익스포트 한 거예요. 그러면은 얘를 통해서 그 컴포넌트를 쓰면
잠깐만요. 화면 노트 프로그램. 아, 이건 스크린 노트인데. 이거 말고. I can. 자, 우리가 보통 이제 타입을 만들 때 이 컴포넌트를 갖다가 타입을이라고 이렇게 만들 거예요. 그럼 이 안에 뭐 tr 태그가 있고 th나 td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얘네들에 대해서 그 스타일을 미리 준비를 해 놓은 거예요. 테이블 태그가 아까 예전에는 모양이 좀 많이 심했죠. 그래서 테이블 태그의 기본 스타일리스트를 좀 정의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뭐 CSS 코드니까 지금 타입을 태그를 재정의해서 그 안에 들어가는 th와 td 태그한테 스타일 정의했다라는 거는 이제 확인됐잖아요. 뭐 안에 뭐 색상 어떻게 주고 이런 거 일일이 설명할 필요 없죠. 요건 넘어갈게요. 테이블은. 자, 일단은 화면과 관련된 컴포넌트는 요 정도 필요하고요. 페이지스 폴더를 만들고 여기에 titanic.js라고 만들겠습니다. 자, 이 예제는 백엔드에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페이지가 있는데요. 이게 그 실제 타이타닉 그 탑승자 명단이에요. 그 당시 실제 인물들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은 이 사람이 생존을 했는지 생존을 안 했는지의 여부가 담겨 있거든요. 원래 이 데이터의 용도는 이 사람의 성별이라든지 연령대, 그 다음에 객실 등급으로 그 사람의 재산 수준 같은 걸 알 수 있고요. 탑승지와 그 다음에 목적지, 이걸 통해서도 그 사람의 그 당시에 그 계급, 생활 수준, 그러니까 주로 어느 지역에 방문하는지, 빈민가에 가는지 아니면은 뭐 귀족들이 사는 동네에 가는지 그런 거를 통해서 그 사람의 생활 수준이나 뭐 그런 것들을 다 판단해서 생존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조건들을 이제 분석하기 위한 예제예요. 원래는 이게 원래 머신러닝용 샘플 데이터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분석 모델을 만들어 놓고 맨 마지막에 내 신상 정보를 입력했을 때 그럼 나는 타이타닉을 탔을 때 살아남을 확률이 몇 %냐? 그거를 이제 그거를 이제 물어보는 건데 나는 95% 확률로 죽어. 해봤더니 기분 오지게 나빠. 근데 이거를 실제로 뭐 이건 잠깐 딴 얘기인데 이거를 실제로 분석하면 마음이 되게 찡했던 게 뭐냐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그 재산 수준에 상관없이 어린애들은 무조건 살아요. 그 생존율을 보면 일단 애들은 무조건 살리고요. 그 다음에 60세 미만 여자들은 거의 다 살아요. 60세 이상인 경우는 60세 이상이면은 남자건 여자건 다 무조건 죽어요. 그리고 20대에서 40대 사이 남자들 무조건 죽어요. 물론 그 중에 진짜 재산 많은 일부는 살긴 하지만 그 20대에서 40대 사이 남자 생존율이 90%, 사망 확률이 90%가 넘어요. 그 보면 이제 어떤 사람들을 위주로 살렸는지가 답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분석해놓은 거 되게 멋있었어요. 어쨌건 중요한 건 나는 95% 확률로 죽더라.
자, 아무튼 뭐 그런 예제입니다. 근데 뭐 우리가 데이터 분석을 할 건 아니고 그냥 이걸로 탑승자 명단표를 만들 거예요. 자, 타이타닉이라고 가져왔고요. 그래서 타이타닉 탑승자 명단 조회 예제고, 스타일드 컴포넌트 여기서도 좀 쓸 거고요. 아이고. 스피너와 테이블을 가져왔습니다. 자, 얘가 어떻게 그 테이블을 어떻게 어떤 모양인지 잠깐 맛배기로 보여드리면, 자, 테이블 컴포넌트 쓰고요. 일단은 4개 정도만 합시다. tr, td. 자, 이렇게 만들면은 테이블에 대해서 라우팅을 안 했구나. app.js에서 이제 라우팅을 할게요. 라우팅이라기보다는 이게 타이타닉 페이지를 임포트해서 요 밑에다가 이렇게 넣을게요. 이거는 요 페이지 딱 단일 예제이기 때문에 특별히 라우팅까지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그럼 테이블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까 학과 관리 테이블보다는 그래도 좀 그럴싸하잖아요. 아까 건 솔직히 너무 못생겼지. 자, 일단 페이지가 등장하자마자 AJAX를 통해서 저 데이터를 받아와야 되잖아요. 그걸 받아와서 이제 콘솔에다 먼저 찍을게요. 자, 그래서 엑시오스에 대한 훅 기능을 제공하는 엑시오스 훅스에서 유즈 엑시오스라는 애를 가져올게요. 그러면 얘가 이제 어떻게 동작하는지 보세요. 자, 탑승객 명단 목록을 AJAX로 가져올 겁니다. 그래서 유즈 엑시오스라고 하면서 주소 이대로 놔둬도 상관없지만 우리는 프록시 설정했으니까 이렇게 해도 되죠. 이 차이는 이제 확실히 인지하고 계시죠? 어차피 똑같은 거예요. 다시 한번 설명하면 제이슨 서버는 만들어질 때부터 외부에서 접속을 허용하게끔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접속해도 가능해요. 펜이 자꾸 어디로 사라지지? 자, 리액트가 동작하는 사이트는 http:// 로컬호스트 3000번 포트에서 실행을 합니다. 이게 리액트 주소죠. http부터 포트 번호까지가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으면 웹브라우저는 다른 사이트라고 인식을 해요. 이 경우에 AJAX 연동에 대해 CORS 제약이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주소가 서로 다르면 AJAX 연동을 못한다예요. 이게 가능해지려면 백엔드에서 외부 접속을 허용해야 돼요. 그럼 이렇게 하는 순간 이 백엔드는 나뿐만 아니라 전혀 안면식 없는 제3자도 그냥 막 접속할 수 있다는 얘기가 돼요. 그렇게 되면은 보안의 쥐약이죠. 뭐 제이슨 서버는 이미 이게 돼 있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실제로 그래서 우리가 백엔드를 구축할 때는
이거를 허용하지 않는 게 정석이에요. 그럼 리액트에서 백엔드에 접속할 방법이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넣는 게 프록시 설정이에요. 프록시라고 하는 거는 리액트를 가동하기 위해서도 하나의 그 백엔드가 노드가 들어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에도 리액트를 가동시키기 위한 간이 백엔드가 들어있어요. 리액트 안에도. 얘가 로컬호스트 콜론 3000이야. 그리고 실제 백엔드. 그 다음에 여기에 자바스크립트. 자, 그럼 자바스크립트가 실제 백엔드에 직접 접속하는 거는 CORS가 발생해서 안 되지만, 자바스크립트가 리액트에 내장되어 있는 백엔드에 접속하고 이 백엔드가 여기에 접속하는 거는 허가가 된다고요. 백엔드끼리는 문제가 없거든요. 이런 역할을 해주는 게 프록시라고요. 프록시라고 하는 거는 경유지란 뜻이에요. 왜 영화 같은 거 보다가 해킹 같은 거 보면은 막 전 세계 서버 어디를 경유해서 와서 추적이 불가능하다 뭐 그런 장면 보신 적 있으세요? 그때 그 전 세계에 경유해 가는 그 지점들을 프록시라고 불러요. 근데 다행스럽게 리액트에 내장되어 있는 백엔드가 이 프록시 기능을 갖고 있어요. 이것도 원래 직접 구현해야 되거든요. 그걸 해주는 게 프록시 설정이에요. 여기 패키지.json에. 그러면은 그 프록시 설정에다가 요 주소를 명시하면은 뒷부분만 주소를 입력했을 때 자바스크립트가 내장 백엔드에 접속을 하는 거죠. 그리고 프록시에 설정된 주소와 뒷부분을 결합을 시켜서 실제 그 백엔드에 접속하는 이런 원리예요. 굉장히 고급 기술이에요. 그걸 그냥 자동으로 내장해 놓고 있는 거지. 자, 그래서 일단 여기는 이렇게 프록시를 거쳐서 가게끔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 보면은요, 이 유즈 엑시오스는요, 리턴할 때 두 개의 상태값, 하나의 상태값과 하나의 함수를 반환합니다. 얘는 상태값이에요. 그리고 얘는 함수예요. 근데 이 상태값이 제이슨 객체예요. 그래서 받을 때부터 구조분해해서 받았어요. 이 함수의 용도는 나중에 설명할게요. 자, 이렇게 해놓으면 그냥 이거 그냥 훅 한 줄 호출한 거죠. 자, 이 로딩은 AJAX 로딩 여부를 자동으로 담게 됩니다. AJAX가 연동을 시작하려고 그러면 얘가 순간적으로 true로 바뀌고요. AJAX 처리가 끝나면 자동으로 false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태까지 우리가 했던 코드는 그 async 돌기 전에 로딩이라는 상태값 강제로 false로 바꾸고 AJAX 끝나면 true로 바꿨어요. 우리가 직접 해줬죠. 근데 안에서 자동으로 처리돼요. 그럼 우리는 이거 어떻게 쓴다? 로딩만 넣어주면 끝나. 그럼 지가 알아서 true false, 지가 알아서 여기 파라미터 이름이 로딩이었죠? 이렇게 해주면 요 값을만 걸어주면은 지가 알아서 나왔다 사라졌다 할 거예요. 얘는 더 이상 할 게 없어. 얘는 이제 신경 쓸 게 없어요. 자, AJAX 연동할 때 우리가 맨날 트라이 캐치 처리하면서 에러 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캐치물에서 직접 다 해줬죠. 그딴 거 필요 없어요. 에러 나면 여기 자동으로 뭐가 담길 거예요. 이게 없으면 여기 안에가 undefined면 에러 안 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 요 리턴하기 전에 요 밑에 리턴은 정상적인 경우고 여기서 if 에러가 있다면 여기서 리턴 해버리면은 여기가 중단되니까 여기
여기 밑에 있는 요 JSX는 노출이 안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여기서 에러가 있다면 콘솔에 에러 찍고 그냥 에러, 옵스, 무슨 에러, 에러 내용부 이렇게 출력하고 끝낼 거예요. 에러 처리도 끝났어. 트라이 객체 안 해도 돼. 에러가 존재하면 이 객체가 자동으로 뭔가 있을 거야. 그러니까 얘가 있냐 없냐만 검사하면 돼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AJAX를 가동하려면은 뭐 유즈 이펙트 걸어서 페이지가 처음에 돌아가고 뭐 돌아갈 때 AJAX 호출하고 뭐 그딴 짓 해야 되죠. 여태까지 맨날 했잖아요. 그래서 AJAX 연동 결과는 이 데이터에 담길 거예요. 타입스크립트 같은요. 요 데이터에 담길 거예요. 이게 AJAX 연동 결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예제에서 그 제이슨이라고 해서 담았었던 거 있죠? 오이씨, 뭐가 이렇게 복잡해. 자, 아까 우리가 했었던 코드를 보면은 그 콘스트 한 다음에 디팔트먼트 상태값 만들고 set 뭐뭐뭐 함수 만들고 해서 use state 라고 해서 빈 배열 하나 만들었어요. 그리고 async await 안에서 ajax 처리를 하고요. 이 ajax 처리가 완성이 되면은 jason이라는 변수를 만들어냈는데 이 json 값을 이 상태 값에다 넣어줬어요. 이런 루틴으로 우리가 ajax 처리를 했거든요. 이 과정을 내부적으로 그냥 다 해요. 그래서 ajax 연동 결과로 발생되는 이 상태 값이 얘예요. 무슨 말인지 감이 와요? 유즈 이펙트 걸어서 페이지가 열리면은 자동으로 AJAX 처리 구현해서 상태값에 담아서 이거를 화면에다 출력하는 처리를 여태까지 구현을 했는데 그딴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이것만 하면 얘가 알아서 페이지 열리면은 AJAX 연동 다 끝내놓고 그냥 상태값 바로 줘요. 끝나요. 아직도 감이 안 와? 자, 요게 데이터가 있다고 치고요. 자, 여기 리드미 파일 맨 끝에 보시면은 타이타닉 그 데이터 필드 이름하고 뜻이 있어요. 필드 이름하고 뜻을 제가 맨 밑에 적어놨어요. 그래서 저걸 참고해서 출력하고 싶은 TR 그리고 그 밑에 데이터가 있다면 그리고 데이터가 있다면 데이터.map으로 반복 돌려서 출력을 해요. 자, 여기 보면 칼라 텍스트, 마키드 텍스트, 서바이브 박스라고 하는 컴포넌트를 쓰고 있는데 얘네들은 단순히 글자 색상을 표현하려고 파라미터 받아서 파라미터가 남자면은 요색, 그렇지 않으면 요색. 그리고 안에 내용이 그 메일이면은 남자, 그렇지 않은 여자 이렇게 한글로 나오게. 그다음에 그 요거는 탑승지. C면은 셰르브룩, Q면은 퀸스타운. 그렇지 않으면 사우스햄프턴. 여기 그 탑승지가 이렇게 알파벳 한 글자로만 명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데이터가. 뜻을 봤더니 이게 요런 위치래요. 그러니까 이걸 봐서 돈 많은 동네에서 타는지 돈
좀 없는 동네에서 타는지 그거를 판단하는 거예요. 혹시 타이탄 영화 보신 분 계세요? 안 봤을래나? 거기 보면 남자 주인공은 혼자 타요. 남자 주인공은 좀 빈민층이고 여자 주인공은 온 가족이 다 타. 돈 많은 집안이야. 그래서 그 동승한 자매 배우자 부모 자식 이게 가족이 몇 명이 탔는지에 따라서도 그 생활 수준을 가늠해요. 뭐 여튼 그런 의미의 데이터들이에요. 이것도 생존 여부 살았는지 죽었는지 판단해서 그 배경 색깔 요거 표시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스타일드 컴포넌트예요. 그걸 써서 이제 몇몇 항목의 글자를 좀 강조시킨 거예요. 자, 이제 다시 봅시다. 요 테이블 데이터를 갖고 맵을 돌아요. AJAX 연동 결과가 데이터라는 상태값에 담긴다 그랬죠. 그러면 이제 그걸로 반복 돌면서 처리하면 돼요. 특별한 거 없죠? 닫읍시다. 에러가 있다면은 에러 정보를 처리한다. 특별한 거 없죠, 이것도? 위에 거 스타일드 컴포넌트는 그냥 CSS 처리한 거니까 이것도 별거 없어요. 자, 여기에 지금 우리가 바로 직전 예제랑 비교하면 AJAX 구현한 내용이 있나요? 유즈 엑시오스는요, 훅을 명시하는 것만으로 그냥 내부적으로 AJAX 데이터 호출을 그냥 알아서 해줍니다. 자, 네트워크. 자, 얘가 지금 에러가 났는데, 프록시 에러, 캔나 프록시 이렇게 했어. 제가 프록시를 뭐 잘못 적어놨나봐요. 그러네. 잘못 적었네. 프록시 설정을 잘못해놓은 것 같은데?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500) 1000 타이탄 엑시오스 에러 캔나패드 리스폰스 응답이 잘못됐다. 어허. 자, 제가 프록시 설정을 잘못 넣었는지 좀 체크 좀 해봅시다. 로컬호스트로 바꿔볼까?
그러네요. IP로 접속하니까 안 되고 로컬호스트로 설정해야 되네, 프록시가. 자, 어때요? 데이터 나왔죠? 데이터가 좀 많아요. 891건 있네. 자, 다시 한번 타이타닉 코드 보세요. 스타일드 컴포넌트 CSS 처리한 거니까 숨겨놓을게요. 여기도 에러 났을 때 에러 처리하는 거니까 그냥 접어놨고, 여기 리턴 쪽도 요거 상대 사용자 이름 표시하는 거 이것도 별거 없죠? 자, 리턴 여기서 리턴하는 것도 뭐 큰 거 없으니까 이게 다야. 자, 정리합니다. 유즈 엑시오스는요 단 이 한 줄만으로 이 백엔드의 AJAX 접속을 자동으로 실행하고요. 그 과정에서 로딩 여부 변수를 알아서 true와 false로 바꿉니다. 설정만 해놓으면 로딩바가 알아서 나왔다 사라졌다 합니다. 에러가 난다면은 에러 정보 자동으로 세팅합니다. 그래서 에러 출력하는 코드만 넣어주면은 알아서 에러 표시됩니다. 그리고 AJAX 응답 결과 데이터에 자동으로 세팅합니다. 우리는 이거 출력만 해주면 끝납니다. 게임 끝. 자, 여기까지가 스텝 1입니다. 배포자료 보시면 스텝 1이라고 있죠. 네, 여기까지가 스텝 1이니까 요거까지 구현하시면 되고요. 내일 여기에 검색을 넣을 건데 검색 조건을 좀 많이 넣을 거예요. 성별, 뭐 도착지별, 뭐 이렇게 해서 검색 필드를 여러 개 넣어서 그 다중 검색 기능을 좀 만들 거예요. 일단은 그래서 이 지금 11번 예제는 get 방식의 접속에 대해서만 집중을 시킬 거고요. 이 다음에 12번 예제가 엑시오스, 그러니까 유즈 엑시오스를 쓰면은 이걸로 만약에 오픈 API 연동한다고 생각해봐요. 되게 금방 끝나. 그냥 뭔가 자동으로 해주는 게 되게 많죠. 자,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는 걸로 할게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완성하신 분들은 이제 그 조별 시간 진행하시면 됩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이거 완성해 놓으세요. 내일 여기다 이어서 할 거예요. 자, 여기까지입니다.